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승인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역시 만만치는 않았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시장이 무너질 듯 하면서 무너지지 않고 갈 것 같으면서 가지 않고 이런 시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약 올리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인데 이번 주에 제가 주목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수급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선물 수급을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선물이 순매수를 보였다가도 그 다음 날 또 순매도를 보이고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어요. 원래 수급이라는 것이 추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추세가 계속될 수 있고 파는 추세가 계속되고 보통 이렇게 추세에 따라가는데 이번 주에는 수급도 추세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장이었다라는 거죠. 일단 궁극적으로는 이제 연휴 이후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실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일단 미증시가 흩어지지 않는 약간 버텨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국내 증시는 미증시보다는 기초 체력이 조금 약한 구간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시장 자체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가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섹터와 종목별로의 대응을 계속해서 이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시황에서 좀 주목해볼 포인트 화면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의 2차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입니다. 대외, 그러니까 외풍에 엄청 휘둘려요. 그러니까 미국 이슈, 중국 이슈가 국내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셔야겠죠. 특히 미국 이슈는 항상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주목할 만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인프라 법안인데요. 미국의 2차 인프라 법안을 보시면 인적 인프라죠.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3조 5천억 달러, 4,011조 원 규모예요. 4,000조가 넘어요. 거의 뭐 생각하기도 어려울 만큼의 큰 금액인데요. 중요한 건 어떤 부분에 투자하는지입니다. 여기 검은 글씨로 진하게 돼 있는 게 중요한데요. 청정 에너지 개발, 민간기후 단체 지원, 그리고 탄소 배출 저감 기술, 연방 차량 전기차 변경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친환경 관련된 분야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미 시장에서도 어때요? 친환경 관련주가 강하겠죠. 미국에서 친환경 관련주가 강하고 국내는 완전 따로 놀까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서 친환경 관련된 종목이 강하면 국내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실제로 지난주, 이번 주 보시면 전기차, 수소차 이런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에서 계속해서 종목의 순환매가 나타났고요. 아마 다음 주에도 크게 다른 흐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친환경 관련된 섹터 내에서 종목을 찾으셔야겠죠.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종목군 중에 너무 많이 오른 종목 말고요.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에서 투자에 대한 힌트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그동안 약간 지지부진했었던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관련된 종목군에도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된 테마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 살펴볼 것은 역시 미국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국 비농업 전체 취업자 수 추이예요. 보시면 2010년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입니다.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다가 여기서 수직 낙하라죠. 왜죠? 네,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급격하게 둔화됐었던 고용이 V자 반등을 그리면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용 지표가 회복되다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는 경기 둔화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시장이 바로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지수가 하락하거나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이 고용 지표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니까 테이퍼링, 오케이. 기준금리 인상, 오케이.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지표라는 것은 항상 안정적인 우상향 추세를 그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지표는 지수에 가장 알맞게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 고용 지표가 약간 상승폭이 둔화되려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하방으로 꺾이진 않겠지만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는 시점에서는 시장에 어느 정도의 충격은 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여기 보여드리는 비농업 전체 취업자 수 추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지표 중에서 고용 지표에 따라서 뭐 테이퍼링,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상,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건데 고용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도 좋지 않고요. 급격하게 위축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결국은 완만한 추세대로 고용이 계속해서 살아나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포인트예요.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에는 친환경 관련된 자금이 많이 들어있다. 그렇다면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이 미국 시장에서 강하고
국내 시장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고용 추이에 따라서 시장이 영향을 받겠죠. 안정적으로 고용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 이 두 가지 추이를 보면서 시황을 판단하시면 매매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간 검색 종목 탑5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떤 종목을 어떤 분들이 많이 또 검색했는지, 어떤 종목에 개인 투자분들의 관심이 쏠렸는지를 보고 그 종목에 대한 전망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코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 단골 종목이죠. 네,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리스크로 인해서 급락한 이후에 주가가 완만하게 또 회복되는 추세인데 그렇다고 팍팍 살아나지는 않아요. 또 삼성전자가 워낙에 또 무거운 종목이고 이 반도체 업황두냐 우려 리스크가 한 번에 탁 해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저는 바닥은 찍었다라고 생각해요. 반등 속도의 문제지 반등의 방향성은 그대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주목해야 될 게 뭐가 있죠? 3분기 실적, 그죠? 3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형성이 됩니다. 왜? 3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조금 있으면 4분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3분기가 이제 종료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가장 이제 주목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입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컨센서스를 보면 나쁘지 않아요. 양호한 실적을 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반도체 관련주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기대감이 삼성전자를 조금이나마 반등시킬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요즘에 또 잘 나가는 게 뭐예요? 폴더블 스마트폰 상당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에 충분히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를 모아가시는 전략은 제가 볼 때는 지금도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주가 충격이 한번 나타났다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전고점 탈환을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3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수급이 조금 더 유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면서 단타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여유만 가지고 보면 충분히 우상향을 완만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신사업에 대한 드라이브도 꾸준하게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뭔가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뭐 M&A 하겠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고 5G라든지 뭐 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믿음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나왔으니까 엮어서 한번 갖고 왔는데요. 삼성물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주 내에서는 가장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가 같은 경우에도 업황 개선의 반등을 보이다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격 매력이 생겼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물산은 자체 사업도 좋아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건설주죠. 근데 지금 건설 업황이 어때요? 괜찮죠. 내년 초에는 정권이 또 바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국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해외 수주 개선에 대한 기대감 어때요? 괜찮죠. 국제유가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랜트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건설주예요. 그래서 건설 업황 지수가 일단 버텨주면 삼성물산에도 좋은 이슈죠. 삼성물산은 이제 건설주이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그런 기업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만 따져도 적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기대치를 삼성물산이 지금 완전히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럼 삼성물산이 언제부터 움직일까? 삼성그룹의 신사업 투자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봐요.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 그건 알 수 없죠. 앞으로 나온 이슈들을 봐야 되는데 뭐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정도에는 삼성그룹의 이런 신규 대규모 투자에 대한 청사진들이 많이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삼성그룹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삼성물산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당장에 움직임은 없겠죠. 굉장히 무겁겠죠. 하지만 시간을 두고 충분히 매집해 나가면 나중에는 또 좋은 성과로 돌려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삼성물산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지금부터는 이제 약간 개별주가 나오는데요.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게임주의 등락이 이번 주에도 종목별로 굉장히 엇갈렸어요. 대형주인 NC소프트는 아직도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인데 위메이드처럼 개별적인 이슈를 가진 종목들은 팍팍 튀면서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미르4라는 게임의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미르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IP예요. IP는 뭐죠? 네,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뭔가 경쟁력을 갖춘 캐릭터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쉽게 비교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캐릭터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기 공룡 둘리 같은 경우. 둘리 캐릭터를 모르시는 분들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럼 둘리에 대한 고정 팬도 있겠죠. 그럼 둘리를 이용해서 영화나 드라마 아니면 게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둘리 팬들은 그 게임을 해보고 싶고 영화를 보고 싶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IP의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메이드도 미르라는 강력한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르4의 대규모 업데이트에 따른 수혜를 좀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부각됐어요. 앞으로도 게임주는 종목별로 차별화가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묶여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게임주가 상승하면 게임주가 다 올라가고 게임주가 하락하면 웬만한 게임주 다 떨어지고 지금은 아니에요. 완전히 개별 플레이입니다. 이슈 있는 게임주는 이렇게 막 급등도 하고요. 이슈가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수급이 빠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반등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 차별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는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고 봐야겠죠. 업황이 전체적으로 똑같이 안 가니까. 그래서 개별주에 대한 모멘텀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치에서는 위메이드가 좀 부담이 되겠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메이드를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간 검색 종목에 올라와 있기도 해서 가져오기도 했지만 게임주를 분석하시는 분들은 IP 경쟁력이 살아있는지 이 게임주가 IP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게 핵심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자라는 관점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볼게요. 이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AB온입니다. AB온이라는 종목이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로 분류되는 종목인데 그 표적항암제의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 부각되면서 좀 급등했고 이 종목이 이번 주에 주가가 굉장히 다이나믹했어요. 급등했다가 훅 밀렸다가 밑꼬리도 길게 달았다가 뭔가 깨질 것 같으면서도 깨지지 않고 좀 버텨주고 그러다 훅 밀리고 아주 이제 정신산만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서 단타 수급도 많이 붙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AB온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제약바이오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제약바이오주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셀트리온 그룹주도 살짝 반등을 시도하다가 조금 눌리려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고요. 근데 제약바이오주가 움직일 시기가 점차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코스닥 지수가 무너지지 않았는데 제약바이오주가 상대적으로 약하면 그런 흐름들을 따라서 제약바이오주가 받쳐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약바이오주 투자를 어렵다라고 하시면 대형주를 보시는 것도 제가 볼 땐 방법이에요. 셀트리온 그룹주 삼형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한미약품이라든지 아니면 녹십자 조정받을 때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크게 실패하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중소형 제약바이오주는 초보자분들은 그냥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런 종목을 하시려면 기술적인 부담도 적고 파이프라인도 풍부하고 이런 기업들을 보셔야겠죠.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보면 가장 고수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을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약바이오주 말고는 다른 쪽으로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주식을 조금 하셨다면 개별 모멘텀 분석이 가능하시니까 그때는 중소형 제약사를 접근해 볼 수 있는 눈도 있으실 거라고 봐요. 다만 제약바이오주를 하고 싶은데 종목 선정이 어렵다면 기본적으로 대형주를 보시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삼형제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충분히 긴 시각에서는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만한 제약바이오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종목인데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종목에 가장 무게를 좀 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백화점입니다. 제가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기조가 포스트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바뀌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지 않으니까 코로나랑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커요. 코로나가 안 끝나도 경제 빗장이 해제된다는 거예요. 백신 접종만 2차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면요. 그럼 그 시기는 늦어도 내년 초란 말이에요. 경제 빗장이 풀렸을 때 여행주, 항공주, 유통주, 편의점주, 그다음에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 화장품주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수급이 먼저 들어오죠. 현대백화점도 보시면 이번 주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신세계는 나쁘지 않아요. 그죠? 유통주들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위드 코로나의 힘에 의해서 유통 관련된 종목군들이 꾸준히 시장에
그 평균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위드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는 계속해서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이렇게 탑5 종목 살펴봤고요. 더 많은 종목 정보를 또 알고 싶으신 분들, 또 저의 많은 강의 내용들을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저와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링크 누르시면 제 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평일 장중에 다양한 시황이라든지 종목 정보들, 교육 정보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공부하실 분들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또 대표 코너 중에 하나죠. 최고의 맛, 최악의 맛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 괜찮았던 흐름들 혹은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었던 종목, 두 종목이죠. 네, 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코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앞서 언급드렸던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섹터인 여행주에서 가져왔습니다.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를 보유하셨던 분들은 뭐 아주 다이나믹한 주가 흐름을 경험하지는 못했겠지만 이번 주는 달랐어요. 그죠? 이번 주에는 확실하게 좀 급등, 양봉 뽑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슈가 있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10월부터, 다음 달부터죠. 전 직원이 정상근무에 돌입한다. 라는 이슈입니다. 그동안 여행업체들, 항공업체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감원, 무급 휴직, 굉장히 장기화됐죠. 그래서 언제 살아날지 모르는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 두려움 많았었는데 이번에 10월 달에 전 직원 정상근무 이슈가 뜨면서 투자 심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럼 10월부터 해외여행 갈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해외여행 아예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가지 않아요. 그죠? 근데 왜 벌써부터 정상근무에 돌입하냐? 위드 코로나로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신 2차 접종을 대부분의 국민이 맞게 되면 경제 빗장은 획기적으로 풀릴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지금은 아주 높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밀렸던 여행 수요가 또 폭발할 것으로 보이니까 여행이 회복될 때 직원이 정상근무를 그때부터 시작하면 늦어요. 그죠? 해외여행이라는 것은 미리 예약받고 또 출발하는 거지 오늘 가고 싶다고 당장 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복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행 호황에 대응을 하는 겁니다. 하나투어가 아무 생각 없이 전 직원의 정상 복귀를 시키진 않았겠죠. 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여행사가 이제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 판매를 꾸준하게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두투어 같은 경우도 요즘에 보시면 해외여행 상품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투어도 앞으로 이런 해외여행 상품 꾸준히 늘려나갈 것으로 보여져요. 홈페이지만 들어가셔도 아실 수가 있어요. 달라지는 분위기를요. 네, 코로나와 함께 가는 위드 코로나 이후에는 여행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하나의 분석 보고서를 본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해외여행에 대한 보복 수요는 최소 2, 3년 지속된다라는 보고서를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한 2년 정도? 네,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복 수요가 최소 2년에서 3년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저는 사실 시간도 없고 제가 여행 자체 이렇게 즐기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해외 여행이 못 가서 제가 답답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해외여행 자주 다니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요즘에는 비행기 값이 그 LCC나 저가항공사 타면 좀 싸잖아요. 그래서 일본이나 이런 데는 워낙 가깝고 해외여행 자주 다니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러신 분들은 지금 엄청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이후에는 보복 여행 수요 최소 2, 3년 정도 호황이면 하나투어 모두는 2, 3년 동안 실적이 좋다는 거죠. 그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한국관광공사와 국내 여행 활성화 협력도 맺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여행주 하면은 해외여행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국내 여행 패키지 상품도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생각보다 많이 생겼고 국내 여행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드 코로나 이후에는 해외여행 수요도 폭발하지만 국내 여행 수요도 상당히 커질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투어가 해외여행뿐만이 아니라 국내 여행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것, 이건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주가는 어떨까? 단기적으로는 좀 밀릴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고점 돌파하고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하지 말고 끝까지 홀딩해 나가는 전략을 짜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건 수급이에요. 외국과 기관의 수급이 좀 유입이 된다, 양매수 유입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탄력적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투어라든지 위드 코로나 관련주 보유하신 분들은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되는지 이런 부분들 꼼꼼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최악의 맛인데요. 최악의 맛 종목은 이거는 이제 단타하시는 분들도 많이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종목인 원방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원방테크라는 종목이 이제 급등을 시작한 지는 이제 한 8월 정도부터 급등을 시작했어요. 급등하다가 최근에 완전히 급락했다가 또 주후반에는 조금 올라가려는 이런 시도들이 나타났는데 여러 가지 호재가 한 번에 겹치다 보니까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종목 자체가 워낙에 무겁지는 않으니까 호재의 단타 세력이 붙으면서 급등이 또 급등을 부르고 급등이 급등을 부르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연속 급등의 말로는 연속 급락입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대부분은. 그래서 연속 급등주를 따라가지 않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따라가시려면 손절을 꼭 잡고 가야 된다. 그리고 비중을 크게 실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드려요. 급등했던 이유들을 찾으면요. 첫 번째로 8월에 한 주당 2주 무상증자 결정이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기업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쳐요. 하지만 무상증자를 했다는 건 주식을 늘렸다는 것, 거래량이 활발해지고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상증자가 거의 배당보다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는데 그냥 무상증자도 아니고 한 주당 2주 배정. 엄청나요. 내가 100주 갖고 있으면 300주가 되잖아요. 주식수가 3배로 늘어요. 네, 얼마나 이제 표면적으로는 기분이 좋아요. 가치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급등을 시작을 했고요. 모멘텀이 또 괜찮았죠. 이 산업용 클린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제조의 청정 제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미세 입자를 수치 이하로 관리하는 게 클린룸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요한 고객들을 두고 있어요. 반도체 업황이 이전까지 좋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혜. 추가적으로 중환자실에서도 이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수혜를 받았죠. 수도권의 코로나 환자 폭증 그리고 무상증자 이슈 이런 것까지 붙어서 급등을 불렀고요. 또 모멘텀이 있어요. 2차 전지 생산 설비를 위한 드라이룸 사업을 영위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기 중에 수분량을 제어하는 겁니다. 리튬 전지의 생산 라인에 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 화학,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을 파트너사로, 공급사로,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 시작해서 전기차 관련주들, 물론 전기차 관련주가 다 강하진 않았어요. 관련주 중에서도 차익 실현도 나오고 강세도 보이고 했지만 특징주 중에서 이제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이번 주에도 역시 많이 거론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같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무려 이제 세 가지 모멘텀이 겹쳤죠. 첫 번째, 한 주당 2주 배정, 많은 물량입니다. 2주 배정 무상증자. 두 번째, 산업용 클린룸 사업, 반도체 업황, 그다음에 코로나까지 엮였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2차 전지도 엮였어요. 무상증자, 반도체, 코로나, 2차 전지, 뭔가 모을 수 있는 긍정적인 현재 핫한 재료들은 다 모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타 수급을 부르면서 엄청나게 이제 주가가 급등했고 이게 누가 봐도 뭔가 세력의 개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차트의 흐름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급락을 보였고 최근에는 또 저가 매수가 들어와요. 가격 매력이 생겨서 최악의 맛으로 선정을 했지만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또 관심 있게 보실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걸 관심 있게 보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런 개념보다는 연속 급등하는 종목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연속 급락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염두를 하고 진행을 하자. 예를 들면 우선주 이상 급등, 스펙주 이상 급등. 제가 이 런앤런 시각을 통해서 이런 주들은 많이 다뤘어요. 많이 다뤘죠. 많이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계속 그런 종목을 사서 물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급등한 종목의 말로는
급락이다. 그렇게 온다라는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원방테크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연속 급등 종목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잘못 빠져나오면 정말 한없이 죽을 때까지 회복도 안 되는 그런 물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런앤런의 이제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공부해보는 코너, 공부합시다 코너입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교육 내용을 알차게 좀 준비를 하는 코너인데요. 이번 주도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할 강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 강의 내용은 뭔지 바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의 내용은 추세 매매법입니다. 추세 매매법. 역시 런앤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추세에 대한 중요성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근데 추세, 뭐 트렌드 이런 거 좋다 이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이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추세라는 게 왜 중요한지, 추세의 특성은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어떠한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막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도식화하고 구체화시켜서 제가 강의를 만들어 봤으니까요. 좀 알차게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세 매매법인데요. 그럼 추세가 뭔지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추세가 뭔지부터 한번 볼게요. 추세란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 어떤 세력이나 세력이 있는 사람을 따름, 이게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네, 사전적인 정의예요. 주식시장에도 추세가 있고 그냥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중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여기서 비슷한 말은 뭐가 있죠? 유의어는 대세, 경향, 흐름, 형세, 조류 이런 것들이 추세의 유의어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런앤런을 통해서 한 100번은 말한 단어인 것 같아요. 트렌드. 현재 시장의 트렌드를 알아야 수익을 낼 수 있다. 특히 지금처럼 이제 순환매가 빠르게 도는 당에서는 트렌드를 인지하고 트렌드를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추세와 밀접성이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에도 추세가 있다라는 거죠. 주도주 장세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도주 장세는 아닌데 예전에 주도주 장세들이 있었어요. 차화정이라고 해서 이제 자동차, 화학, 정유주가 시장을 이끌었던 시기가 있죠.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 전차라고 해서 전기전자 자동차가 주식시장을 이끈 적도 있습니다. 특정 섹터가 계속 올라가면서 시장을 완전히 견인하는 이런 게 이제 추세를 만드는 주도주 장세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추세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두 개인데 코로나 이후에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였었어요. 지금은 제약바이오주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별로 강하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코로나 초기에는 제약바이오주가 엄청나게 강했어요. 우리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바이러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백신, 치료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갑자기 유통주가 백신을 생산할 거예요? IT 업체가 백신을 생산해요? 아니잖아요. 제약바이오주가 백신이든 치료제든 생산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제약바이오주의 몸값이 엄청나게 뜁니다. 그래서 시장을 제약바이오주가 완전히 이끌고 나가죠. 이런 게 바로 트렌드, 추세라는 거죠. 두 번째, 여당이 거대화되면서 정책 테마주 강세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당 거대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기만 해도 여당 거대화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당이 어떤 정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관련된 정책 관련주가 쫙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뭐다? 추세, 트렌드, 주도주 장세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흐름을 한번 잘 알면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매매에 활용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추세를 따라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 번 형성된 추세는 한 방향으로 강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전에 런앤런 강의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뭐
계속 올라가고 계속 떨어지고 이건 아니에요. 근데 한번 추세, 상승 추세가 잡히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상향을 계속 보여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종목이 안 좋아도 이렇게 급락 이렇게 하락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에요.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반등 이런 식으로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형성된 추세는 한 방향으로 강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 추세는 웬만하면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인 종목은 웬만하면 계속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고 하락 추세인 종목은 웬만하면 계속 내려가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추세에 반하는 매매로는 수익을 얻기가 어려워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상승하는 종목을 이제부터는 꺾이겠구나라고 예측해서 팔면 더 올라갑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지금 정도면 많이 빠졌네? 오케이. 내가 발바닥에서 매수하고 지금부터 반등이라고 해서 매수하면 더 떨어져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절대적으로 추세에 반하는 매매를 하셔서는 안 돼요. 횡보 추세에 있다가 뭐 살짝 올라가거나 이럴 때는 매수할 수도 있어요. 상승 추세 타는 전략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하락 추세에서는 절대 매수하면 안 돼요. 반대로 상승 추세에서는 매도하면 안 돼요. 시장의 힘에 몸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에 반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차피 개별 종목을 분석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매를 하셨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추세를 타는 겁니다.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종목을 타는 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우하향을 보이는 종목은 피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종목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고 꾸준하고 정말 직관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라면 추세 무시하고 그냥 매수하셔도 돼요. 네, 내가 분석 잘했으면 언젠간 가겠지.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종목 하나를 분석하는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에요. 왜? 어차피 생업에 종사하셔야 되는데 주식 공부를 한다고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기업을 미친 듯이 파는 것보다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 뭐가 있는지를 보고 그런 종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을 내는데 유리해요. 어차피 돈만 벌면 되는 거잖아요. 주식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힘에 몸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추세를 따라야 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주가의 추세를 설명할 때 제가 단적으로 그리는 그림이 있는데요. 요걸 보겠습니다. 일봉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자, 보면은 양봉이 딱 떴어요. 윗꼬리도 없고 밑꼬리도 없죠. 좋아요. 두 번째 양봉 어때요? 깔끔해요. 그죠? 세 번째도 올랐어요. 오, 3일째 올랐어? 네 번째, 어이구, 또 올랐네요. 자, 다섯 번째 거래일에 주가가 상승했을 가능성과 하락했을 가능성 중에 뭐가 더 높을까요? 알 수 없다고요? 알 수 없죠. 네, 알 수 없어요. 올랐을 수도 있고 떨어졌을 수도 있고 횡보했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저는 뭐예요?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확률.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강의는 확률이에요. 높은 확률의 매매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이기는 횟수를 늘릴 수 있어요. 100% 이기는 방법은 없어요. 네. 70%, 80% 이기는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 그 방법대로 반복해서 하면 손절보다 익절이 많고 수익이 되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일봉상 이렇게 상승했으면 이 가격권에서는 상승 가능성과 하락 가능성 중에 뭐가 더 높을까요?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사거래일이나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지겠지? 예측하지 마세요. 실제로 차트를 켜놓고 4일 연속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한 종목을 찾아보세요. 그럼 5거래일째 상승 가능성과 하락 가능성을 찾을 수 있겠죠. 실제로 상승한 날이 상승한 차트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4거래일이고 5거래일까지 양봉이면 6거래일도 마찬가지예요. 7거래일은 마찬가지예요. 양봉이 10개 연속으로 떴으면 10개나 떴으니까 이제 11거래일째 하락할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가능성으로는 11거래일째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고점을 예측하지 말고 상승하는 종목은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다른 차트입니다. 뭐 180도 반대죠. 요건 이제 음봉이에요. 5거래일째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몰라요. 올랐을 수도 있고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확률은 어떨까요? 당연히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 하락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지. 어이구 많이 빠졌네. 오케이, 내 매수해보자. 지하실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절대 안 돼요. 네, 이런 부분들이 추세의 중요성입니다. 추세에 반하는 매매를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단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표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카카오라는 종목이에요. 카카오가 최근에는 좀 많이 빠졌는데 뭐 이전에는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에요. 자, 보면은 엄청나게 연속적인 상승을 합니다. 자, 딱 보기 어때요? 많이 올랐나요? 많이 올랐어요. 그죠? 주가가 뭐 얼마였어요? 주가가 한 15만 원 정도밖에 안 됐던 게 27만 원이니까 2배가 올랐어요. 카카오가 뭐 중소형주예요? 개별주예요? 아니죠. 시가총액 최상위의 대형주입니다. 그런 종목이 이렇게 올랐어? 어우, 이제 팔아야겠다. 이제 팔아야겠다. 그럼 이 위치에선 팔아야 될까요? 지금 추세가 깨졌어요? 안 깨졌죠? 상승 추세 계속 이어집니다. 어때요? 여기서 과도하게 양봉이 나온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눌림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상승 추세가 깨졌어요? 아니죠. 지금 이 차트는 어떤 매도의 신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평선 정배열이죠. 상승 추세 이어가죠. 5일선도 안 깨고 계속 타고 가죠. 신고가 경신이죠. 추가 상승에 대한 힌트를 너무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위치에서는 팔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단순히 주가가 2배 올랐다고 파는 게 아닙니다. 수익은 끝까지 누리셔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나 볼게요. 27만 원까지 찍고 쉬어가는 듯 했지만 슈팅을 보이면서 다시 35만 원까지 갑니다. 그죠? 그래서 상승 추세를 한번 탄 종목은 웬만하면 상승 추세가 잘 안 깨져요.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심해요. 그래서 추세를 타고 가는 매매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자, 반대의 경우도 볼게요. 이제 현대제철인데 보겠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제 뭐 4만 원도 갔었는데 지금 보면은 3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졌어요. 한 20% 이상 빠졌잖아요. 어때요? 딱 보기에도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죠? 그러면은 어이구 5거래일 연속 막 음봉도 뜨고 난리 났네. 오케이. 싸니까 매수 하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지금 이 종목은 절대적인 가격으로는 많이 빠졌지만 바닥을 알리는 어떠한 신호도 없습니다.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 신호는 너무 많아요. 이평선도 역배열이고요. 하락 추세고요. 5일선을 회복 한 번도 못하고 계속 완전히 쑤셔 박는 차트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주가는 물건이 아닙니다. 네, 주가는 물건이 아니에요. 네, 4만 원짜리가 3만 원이 됐다고 낼름 사면 안 돼요. 4만 원짜리가 3만 원이 됐으면 3만 원이 된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가 해소돼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가 매수 하시려면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3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졌는데 그 이후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어때요? 네, 13,000원까지 쑤셔박습니다. 3만 원 초반대가 싸다고 매수했다가는 완전히 지하실을 보게 되는 그런 형국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도 매수하면 어때요? 안 돼요. 물론 반등할 수도 있지만 확률상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수익률에 현격한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주식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내용도 한번 볼 건데요. 주가의 추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은 내가 볼 때는 높아 보이는데도 왜 더 올라갈까?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차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4거래일 연속 양봉인데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양봉이 어때요? 엄청 커요. 완전 급등 그냥 불꽃을 뽑았어요. 네, 가격으로 봤을 때 이 양봉 저가가 10,000원, 여기가 2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단 4거래일 만에 주가가 2배가 뛰었어요. 엄청 많이 올랐죠. 여기서 산 사람들은 너무 팔고 싶을 것 같아요. 그죠? 2배 먹었으니까.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위치에서도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꺾일 수도 있지만 그건 꺾이는 걸 보고 팔아야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 이 상황에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주가가 단기간에 2만 원이 됐다는 건 뭐예요? 이런 데서 차익 실현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2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건 2만 원에서도 심지어 2만 원에서도 매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바본가요? 아니에요. 2만 원에서 왜 매수를 하겠어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죠? 특히 이런 장대 양봉에 들어온 힘은 엄청난 수급이에요. 그럼 그 강한 수급이 이렇게 2만 원 근처에서도 들어왔다는 건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위치에서 매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급등한 거예요? 아니죠. 매도하는 사람 엄청 많았지만 매수가 더 강했으니까 올라간 거예요. 2만 원에 산 사람은 바보가 아니에요. 이런 위치에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건 4거래일 동안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럼 10,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아이고 싸다 사면 돼요? 아니죠. 아까 그 논리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4거래일 만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 아까 이제 주가 급락에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럼 그 이유도 뭔지 살펴봐야 되는 거고. 추세도 지금 하락인데 주가가 10,000원까지 밀렸다는 건 10,000원에도 심지어 판 사람이 있어요. 10,000원에 판 사람은 손절매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았어요. 10,000원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왜 팔았어? 아니죠. 네,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판 거예요. 특히 이렇게 장대 음봉이 떨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매물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가 매수보다 다 밀어내고 하락 힘이 더 강했다고요. 그러면 이 10,000원 초반대에서 대량 매물을 던진 사람은 바본가요? 아니죠.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매도한 거예요. 힘으로는 9,000원, 8,000원, 7,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추세의 힘, 그러니까 추세의 중요성이 왜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주가는 뭐가 아니죠? 네, 물건이 아닙니다. 네, 단순히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고평가, 많이 떨어졌다고 저평가, 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에 반하는 매매를 하지 말자. 물론 내가 진짜 매매의 고수면 추세에 반하는 매매를 하셔도 돼요. 내가 기가 막히게 변곡점을 알아서 내가 꼭대기 탁 예측 정확하게, 저점 탁 예측 정확하게, 혹은 내가 그 종목의 뭐 비밀 정보를 알고 있다. 아니면 내가 그 종목은 진짜 빠삭하게 공부를 했다. 밤새서 공부해서 내가 마스터다. 뭐 이러신 특수한 분들이 몇 분 계시겠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주린이 분들, 초보 투자자분들 혹은 이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장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게 또 추세예요. 추세 공부는 어렵지 않아요. 하루 이틀 정도만 공부하시면 어느 정도의 추세는 읽을 수 있거든요. 확률 높은 매매를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어느 정도만 공부하시면 익힐 수 있는 게 바로 추세예요. 그리고 이 추세만 잘 따라갔을 때는 시장의 어떤 참가자보다도 어떤 참가자에 못지않은 또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 공부를 또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주가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10,000원짜리가 5,000원이 됐다고 해서 싼 게 아니에요. 그게 4,000원, 3,0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 가치를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면 사람들이 10,000원짜리를 5,000원까지 떨군 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고평가, 많이 떨어졌다고 저평가는 아닙니다. 추세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주목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상방을 향하고 있는 추세를 주목을 하셔야겠죠. 자, 추세가 바뀌지 않았는데 변곡점을 예측하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가장 위험한 거죠. 네, 추세가 바뀌지 않았는데 변곡점을 예측하는 것. 네, 가장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누구나 최저점에 사고 싶고 누구나 최고점에 사고 싶다라는 말씀 전에도 드렸어요. 저는요. 저도 그러고 싶죠. 당연히. 하지만 그건 안 돼요. 신의 영역이에요. 내가 최고점 매도했다면 그건 운입니다. 계속 성공할 것 같으세요? 안 돼요. 추세가 바뀌지 않았는데 변곡점을 예측하지 마세요. 변곡점은 반등을 보고 꺾이는 걸 보고 매도, 반등 보고 매수. 꺾이는 걸 보고 매도, 반등 보고 매수입니다.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되죠.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는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셔야 매매를 하실 때 도움이 된다라는 거. 마지막 내용인데요.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의 수익은 끝까지 누리고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종목은 손절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기업을 완전 빠삭하게 알고 있으면 손절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가다가 이제 수급 들어올 때 팔면 되지, 그죠? 근데 저는 일반 투자자 관점에서 일반 투자자, 생업에 종사하시는 일반 투자자 관점, 기업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일반 투자자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하락 추세로 전환될 때는 손절매가 필요하다.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면 추세에 순응하고요. 기업이 좋다면 반등할 때 다시 매수하면 됩니다. 유연한 매매가 필요해요. 내가 어떤 종목을 분석했을 때 하락하면 일단 팔고 나중에 다시 사도 돼요. 주식의 편리함이 뭐죠? 어느 때건 사고 어느 때건 팔 수 있다는 것. 부동산 사고 파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그죠? 하루에도 몇 번 사고 팔 수 있고 살 때 계약서 써요? 팔 때 소유권 넘겨요? 아니죠? 그냥 핸드폰으로 띡띡하면 사고 팔고 되죠. 네. 종목 사고 파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닌 것 같으면 파시고 나중에 이거 판 거 후회되네? 오케이, 다시 사자. 이렇게 유연한 마음을 가지셔야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추세매매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추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인식이 생기셨다면 좋겠고요. 추세 공부는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으니까 몇 번만 반복하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고요. 제 강의를 또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저의 많은 강의들, 제가 지금까지 했던 강의들, 기초 강의들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제 방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방에서는 평일 장중에 시황, 업황, 종목, 여러 가지 이슈들, 투자에 도움되는 내용들 올려드리고 또 제 강의 제가 잘 모아놨습니다. 방대한 양의 강의들 보시면 이해되실 만한, 도움되실 만한, 수익 내실 수 있는 강의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또 빨리 달려왔네요. 이제 마무리 시간입니다. 시장 전망과 전략 시간인데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이 어려울 땐, 예측하기 어려울 땐 뭐를 보는 게 가장 좋냐? 기술적 분석을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 즉 차트가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시장을 예측하는데 차트는 아주 중요해요. 그 상황을 객관적이고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차트입니다. 저도 차티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뭐 차트만 보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진 않아요. 오히려 저는 차트 이외에 다른 것들로 종목이나 아니면 업황이나 시장을 판단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말씀드릴 때도 차트를 뭐 엄청 강조하진 않았잖아요. 하지만 차트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차트를 이거 지나간 거 아닙니까? 앞으로가 중요하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죠? 근데 지나간 걸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지나간 게 없으면 뭘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데 뭐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내일 출근할 때 나 벼락 맞을까 봐 무서워서 출근 못해. 이러신 분 계세요? 거의 안 계시죠.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벼락을 안 맞는다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과거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과거 경험은 미래 예측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 말을 왜 드리냐면 국내 증시 기준으로는 이제 그 20일 이평선 안착 여부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20일 이평선 위로 코스피나 코스닥이 안착을 좀 시켜주면 그때는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에 이제 20일 이평선을 안착시키지 못하면 그때는 시장이 한 템포 정도 더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일 이평선은 중요하죠. 생명선이라는 걸로 항상 강조를 드려요. 예전에 이평선 강의에서도 20일 이평선 중요성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평선 강의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판단을 할 때 중요한 위치입니다. 중요한 위치. 21선 위로 올라오는지 아니면 깨지는지 이 부분을 보고 시장의 종목에 대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시장이 어려울 땐 기술적 분석을 보자. 요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21 이평선 지지 여부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섹터인데 제가 관심 섹터로는 그 통신주를 가지고 왔어요. 통신주 하면은 재미없는 섹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는 방어주에서 성장주로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예전에 한 번 정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5G 보급을 통해서 ARPU 개선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OTT라든지 여러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몸값이 많이 높아진 업체들이 어떤 업체예요? 플랫폼 업체예요. 플랫폼 업체.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업체의 몸값이 엄청 올라갔어요.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그죠? 그다음에 아프리카 TV, 서울 옥션 이런 업체들이 뭐예요? 플랫폼 업체예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업체예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업체의 몸값이 올라갔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물리적으로 못 모이니까. 온라인이나 모바일 이런 데서 모일 거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가치가 높아졌는데 통신주도 대표적인 플랫폼 업체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통신주의 주가가 적게 오르진 않았어요. 꽤 많이 올랐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동력도 보유했다라고 봐요. 두 번째는 뭐죠? 배당주입니다. 배당주. 통신주는 기본적으로 시가 배당률 2%에서 4% 정도를 주죠. 예금금리의 3배, 4배 정도를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배당주가 가장 강한 시기는 12월이 아닙니다. 몇 월일까요? 최근 10년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 배당주가 가장 강했던 시기는 9월에서 10월이에요.
그래서 9월에서 10월 달이 배당주를 사기에 가장 좋아요. 시세 차익도 볼 수 있고 배당 수익도 볼 수 있고 배당 수익을 안 보면 사서 배당 기대감으로 올라갈 때 팔면 시세 차익 볼 수 있고 여차하면 그냥 배당 받고 넘어가면 되고 그죠? 네, 심플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월에서 10월 배당주가 가장 강했는데 지금 9월 중순이죠. 딱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시기예요. 앞으로 SK텔레콤이나 뭐 LG U+, KT 이런 종목에 시장에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또 여기까지입니다. 런앤런 이번 주도 굉장히 힘차게 좀 달려왔어요. 항상 많은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많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강의 관련해서도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개인 투자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내용으로 꽉꽉 채워올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이 시간 이후에 저를 만나고 싶다, 또 저의 많은 강의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처음부터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송이 나가는 지금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평일 장중에 제가 시황, 업황, 종목 관련된 내용들, 특히 런앤런을 통해서 또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했던 수많은 도움될 수 있는 주식 관련된 강의 내용들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요. 네, 들어오셔서 강의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시장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순서 또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알찬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현진 팀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